밀라노 패션 위크 직후 열린 보그 이탈리아 편집 회의실. 2020년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계 패션계를 이끄는 수석 에디터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죠. 45년간 오직 명품만을 다뤄온 이자벨라 로시가 샤넬도 프라다도 아닌 형형색색 꽃무늬 베스트를 입고 나타난 겁니다. 이자벨라, 대체 그게 뭐야? 어느 브랜드 신상이야? 부편집장의 질문에 그녀는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격은 묻지 마. 너희는 절대 구할 수 없으니까. 회의실 안 패션 전문가들의 얼굴엔 당혹감이 역력했죠. 사실 그 조끼의 가격은 단돈 5,000원, 유로로 환산하면 3유로 50센트에 불과했습니다. 밀라노 에스프레소 한 잔 값보다 싼 옷이었어요. 지난 20년간 수천만 원짜리 컬렉션만 소개해온 그녀가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그녀의 손에 든 원고 제목은 이랬습니다. 왜 한국의 할머니들은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인가? 유럽 패션계가 간과해온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의 대중 패션 시장 규모는 연간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의 명품 에디터들은 여전히 아시아를 서양의 아류로만 취급했죠. 그런 편견을 깨뜨린 건 바로 남대문 시장 할머니들이 입던 5,000원짜리 조끼였습니다. 프라다보다 따뜻하고 구찌보다 힙한 그 조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K-팝이나 드라마가 유행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제 조카딸이 방탄소년단이니 블랙핑크니 하는 이름들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패션만큼은 유럽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밀라노, 파리, 런던. 진짜 패션은 오직 이 세 도시에서만 탄생한다고 생각했어요. 2025년 2월 밀라노 패션 위크가 끝났을 때 전 심각한 권태감에 빠졌습니다. 매 시즌 비슷한 컬렉션들, 재탕 삼탕되는 트렌드들, 오버사이즈 블레이저, 미니멀 실루엣, 빈티지 리바이벌. 이런 것들이 끝없이 반복됐어요.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을 때였죠. 창밖으로 밀라노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어요. 3월인데도 여전히 음울한 날씨였습니다. 무심코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다가 한 장의 사진에 시선이 멈췄어요. K-팝 스타 카리나라는 가수였습니다. 핑크빛 바탕에 빨간 체리가 프린트된 베스트를 입고 있었는데 묘하게 레트로하면서도 힙한 느낌이었죠. 오버사이즈 후디 위에 걸쳐 입은 그 조끼는 장난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전 즉각 생각했습니다. 분명 파리의 신진 디자이너 작품일 거라고요. 아니면 런던의 언더그라운드 브랜드일지도 몰라요. 보헤미안 시크의 새로운 해석 같았거든요. 이런 대담한 패턴 믹스는 분명 유럽 어딘가의 아방가르드한 디자이너가 만들었을 게 분명했어요. 댓글창을 뒤져봤지만 브랜드 정보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인들이 이상한 반응을 달고 있었습니다. 키읔키읔키읔 우리 엄마 옷장에 있는데요. 남대문 가면 5,000원 키읔키읔. 우리 할머니 김장 조끼.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고급 브랜드인데 왜 저런 반응일까요? 한국인들 특유의 겸손함인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어떤 밈인가? 동료 에디터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마르코, 이거 어느 브랜드인 것 같아? 마르코는 잠깐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 근데 패턴이 좀 유치하지 않아? 체리라니. 유치하다고요? 전 화가 났어요. 마르코는 항상 보수적이었거든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감각이 없었죠.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 디자이너를 직접 만나야겠다고요.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죠.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이자벨라, 제정신이야? 조끼 하나 때문에 한국까지 간다고?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되잖아. 하지만 전 확신했어요. 이건 분명 패션계의 새로운 발견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패션 에디터로서 저만의 독점 스토리가 필요했습니다. 밀라노 패션 위크를 취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숨겨진 보석을 발굴하는 건 진짜 에디터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추위였습니다. 3월인데도 밀라노보다 훨씬 쌀쌀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칼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전 당연히 제 트레이드마크인 이탈리아제 캐시미어 코트만 걸쳤습니다. 패션은 고통이라는 게 제 모토였으니까요. 조금 춥다고 패딩을 입는 건 스타일의 패배라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높은 아파트들, 네온사인들,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어딘가 도쿄와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더 역동적이고 젊은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전 망설임 없이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명품 거리라고 들었거든요. 그 조끼가 어느 편집숍에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택시를 타고 청담동에 내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밀라노의 몬테나폴레온의 거리를 연상시켰습니다. 루이비통, 구찌, 에르메스, 디올, 프라다. 익숙한 로고들이 즐비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 고급 카페들. 여기라면 분명 그 조끼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멀티 브랜드 편집숍이었어요. 세련된 인테리어에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다가가 휴대폰으로 칼이나 사진을 보여줬죠. 혹시 이 베스트 파는 곳 아세요? 직원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매장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매장은요? 이 근처 어디서 팔 것 같은데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이건 저희가 취급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취급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니요?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을요? 두 번째, 세 번째 매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곳에선 아예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한 직원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빨개지기까지 했죠. 전 점점 화가 났습니다. 명품 거리라더니 이 정도 신진 브랜드도 모르다니요. 아니면 제가 잘못 찾고 있는 건가요? 4시간을 헤맸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지쳐서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6,000원이나 했어요. 밀라노보다 비쌌죠. 하지만 맛은 좋았습니다. 결국 호텔로 돌아가 가이드에게 전화했어요. 호텔에서 제공하는 개인 가이드 서비스였죠. 다음 날 아침 로비에서 만난 가이드는 30대 초반의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수진이라고 해요. 수진에게 칼이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어요. 웃음을 참는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죠. 손님, 혹시 이거 정말 찾으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어제 청담동을 다 뒤졌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수진은 잠시 말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청담동에 없어요. 지하 세계로 가야 합니다. 전 눈이 번쩍 떠졌어요. 지하 세계라니. 언더그라운드 브랜드였구나. 그래서 청담동 같은 상업적인 곳엔 없었던 거였죠. 진짜 힙한 브랜드는 항상 숨어있는 법이에요. 런던의 쇼디치, 파리의 마레치구처럼요. 흥분됐습니다. 빨리 그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수지는 이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데려간 곳은 명동역 지하상가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좁은 통로가 나타났어요. 처음엔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화려한 갤러리나 쇼룸을 기대했는데 눈앞엔 좁은 통로 양옆으로 빽빽하게 들어선 작은 가게들만 보였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 옷들이 주르륵 걸려 있었어요. 가게마다 티셔츠, 바지, 액세서리들이 넘쳐났죠.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다녔고 가게 주인들은 큰 소리로 호객을 했습니다. 이거 10,000원, 10,000원. 언니, 이거 좀 봐봐요. 전 당황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언더그라운드 패션 스트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싸구려 옷을 파는 시장 같았어요. 수진 씨, 여기가 맞아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맞아요. 잘 보세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나가는 한국 여성들 10명 중 서너 명이 그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누구는 체리 패턴, 누구는 호피 무늬,
또 누구는 형형색색 꽃무늬를요. 한 50대 여성은 검은색 바탕에 빨간 장미 패턴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그 위에 가벼운 점퍼를 걸쳤죠. 또 다른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은 형광 핑크의 하얀 꽃무늬를 입고 쇼핑백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화적 아이콘이었던 거죠. 밀라노에서 구찌 로고 티셔츠 입은 사람들 보는 것처럼 이곳에선 이 조끼가 일종의 유니폼이었던 겁니다. 수진 씨, 저 사람들이 다 입고 있는 거 보이죠? 네, 여기선 흔한 옷이에요. 흔하다고요? 오히려 그게 더 놀라웠어요.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이 대중화되어 있다니요. 밀라노에서 명품을 입은 사람은 많아도 같은 패턴을 여러 사람이 입는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을 따라 한 가게 앞에 섰습니다. 형형색색 조끼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집어들었죠. 핑크색 바탕에 빨간 체리가 프린트된 카리나가 입었던 바로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손에 들자마자 느껴지는 부드러운 촉감. 겉감은 매끄러운 폴리에스터였고 안쪽은 푹신한 기모 안감이었어요. 무게도 가벼웠죠. 이탈리아제 캐시미어만큼 부드러웠습니다. 가격표를 봤어요. 5,000원.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5만 원이나 50만 원에 오타겠거니 했죠. 다시 봤습니다. 5,000원. 계산기를 꺼내 환율을 계산해 봤어요. 3유로 50센트. 밀라노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 값이었습니다. 수진 씨, 이거 가격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수진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선 다 이 정도 가격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기계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손으로 조끼를 만져봤어요. 봉제선을 확인했습니다. 깔끔했어요. 실밥 하나 튀어나오지 않았죠. 단추도 튼튼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 퀄리티면 밀라노에서 최소 100유로는 받을 거예요. 옆에 있던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이거 좋아요. 따뜻해요. 하나 입어봐요. 수진이 통역해줬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50대쯤 되어 보였는데 역시 조끼를 입고 있었죠. 보라색 바탕에 노란 국화 패턴이었습니다. 조끼를 입어봤어요. 코트 위에 걸쳤죠. 거울을 봤습니다. 솔직히 좀 이상했어요. 시크한 블랙 코트 위에 핑크색 체리 조끼라니. 하지만 묘하게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따뜻했어요. 한국 섬유 기술이 이 정도인 줄 몰랐네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수지는 또 그 묘한 미소를 지었죠. 하나 사보실래요? 당연하죠. 아니, 3개 주세요. 다른 패턴도요. 결국 체리 패턴, 장미 패턴, 호피 패턴 3개를 샀습니다. 총 15,000원. 유로로 10유로 정도였어요. 밀라노에서 파니니 하나 값이었죠. 기쁜 마음으로 쇼핑백을 들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조끼의 진짜 가치를요. 서울 3월은 생각보다 훨씬 추웠어요. 특히 높은 빌딩 사이로 부는 바람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밀라노의 습한 추위와는 달리 건조하고 날카로운 추위였어요. 전 여전히 얇은 캐시미어 코트만 고집했죠. 멋을 위해서라면 추위쯤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의 추위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대문 시장 구경하러 나갔다가 바람이 너무 매서워서 손끝이 파래졌습니다. 장갑도 안 가져왔거든요. 패션 에디터가 장갑을 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손의 실루엣이 망가지잖아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졌는데요. 카페 들어가실래요? 이를 악물고 괜찮은 척했지만 솔직히 저체온증 올 것 같았어요. 손은 감각이 없었고 발도 시렸습니다. 코끝은 얼얼했죠. 그때 문득 가방 안조끼가 생각났습니다. 어제 산 체리 무늬 조끼요. 체면 같은 건 나중 문제였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수진 씨,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로 들어가 명품 코트를 벗었어요. 그리고 조끼를 꺼내 입었습니다. 다시 코트를 걸쳤죠. 거울을 봤어요. 솔직히 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얇고 시크한 검은색 코트 목 부분으로 핑크색 체리 무늬 조끼가 삐져나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밖으로 나서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등 뒤에서부터 따뜻함이 퍼져왔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마치 누군가 뒤에서 안아주는 것 같은, 아니, 난로를 등에 붙인 것 같은 온기였습니다. 가슴 부분도 따뜻해졌어요. 바람이 불어도 등과 가슴은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조끼를 다시 만져봤습니다. 안감을 확인했어요. 기모안감이 제 체온을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보온성은 상상을 초월했죠. 이건 단순한 조끼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소매가 없다는 게 이렇게 큰 장점이 될 줄은요. 팔은 코트 소매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몸통만 따뜻하게 보온됐죠. 패딩처럼 부풀지도 않았어요. 코트 안에 입어도 실루엣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자벨라 씨, 괜찮아요? 얼굴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요. 수진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네, 갑자기 좀 괜찮아졌어요. 그 순간부터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품 코트보다, 캐시미어 숄보다 훨씬 따뜻했거든요. 무엇보다 움직임이 자유로웠어요. 남대문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시장 안 상인들, 손님들,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조끼를 입고 있었거든요. 누구는 검은색 바탕에 금색 호피 무늬, 누구는 빨간색 바탕에 하얀 꽃무늬, 또 누구는 형광 핑크색의 하트 패턴을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패션 아이템이 아니었어요. 생존 아이템이었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이 조끼를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도 놓치지 않았던 거죠. 한 좌판 앞에 멈춰 섰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생선을 팔고 계셨는데 보라색 바탕에 커다란 장미꽃이 프린트된 조끼를 입고 계셨죠. 손은 얼음장 같은 생선을 만지면서도 표정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추운 시장 안에서도 웃고 계셨어요. 할머니, 그 조끼 어디서 사셨어요? 수진이 제 질문을 통역하자 할머니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여기 바로 저기. 10,000원 주면 2개 줘. 할머니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조끼만 전문으로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리킨 가게로 달려갔어요. 그곳엔 수백 가지 패턴의 조끼가 걸려 있었습니다. 체리, 장미, 국화, 백합, 호피, 표범, 하트, 별, 심지어 만화 캐릭터까지. 모든 색상, 모든 디자인이 다 있었어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분홍, 검정, 흰색. 단색도 있고 화려한 믹스 패턴도 있었죠. 넋을 잃고 조끼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옷가게가 아니었어요. 갤러리였죠. 각각의 조끼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린트의 배치, 색상의 조화, 패턴의 반복.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 보였어요. 언니, 이거 좋아요. 따뜻해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역시 조끼를 입고 계셨죠. 검은색 바탕에 빨간 장미 패턴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이 옷 만드는 디자이너는 누구예요? 수진이 통역하자 아주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디자이너요?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요. 중국에서 들여오기도 하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디자이너도 없이 이런 디자인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건 집단 무의식의 산물인 건가요? 한국인들의 미적 감각이 자연스럽게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낸 건가요? 그럼 누가 이 패턴을 디자인해요? 그냥 잘 팔리는 패턴 계속 만들어요.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거요.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건 소비자 주도 디자인이었던 거예요. 톱다운이 아니라 보텀업. 디자이너가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드는 거였죠. 그럼 왜 이렇게 화려한 무늬를 넣어요? 그냥 단색이 더 세련돼 보일 텐데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장할 때 양념 튀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화려한 거 좋아해요. 젊었을 때 못 입어봤으니까요. 그 순간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구나.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용성에서 나온 디자인이었어요. 빨간 양념이 튀어도 티가 나지 않도록 일부러 화려한 패턴을 넣은 거였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젊었을 때 못 입어봤으니까요. 한국의 할머니들은 젊은 시절 가난했을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을 여유가 없었겠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마음껏 화려한 옷을 입는 거였어요. 김장이 뭔가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김치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매년 겨울이 오기 전 가족들이 모여 수백 포기의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 문화라고요. 그 과정에서 빨간 고춧가루 양념이 사방에 튀는데 이 조끼를 입으면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동받았어요. 패턴 하나에도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니요. 밀라노 디자이너들은 그저 예쁘게 보이기 위해 패턴을 넣지만 한국의 이 조끼는 삶의 필요에서 나온 디자인이었던 겁니다. 프라다의 나일론 백팩이 혁신적인 이유가 뭔가요? 가볍고 튼튼하고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됐기 때문이에요. 이 조끼도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저렴하고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웠어요. 몇 개 사가실래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일단 5개요. 아니, 7개 주세요. 그날 체리 무늬, 장미 무늬, 호피 무늬, 꽃 무늬, 하트 무늬, 국화 무늬, 표범 무늬까지 7개를 샀어요. 총 35,000원. 유로로 24유로 정도였죠. 밀라노에서 파스타 2접시 값이었습니다. 계산하면서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이 조끼 이탈리아에서도 팔아요? 글쎄요, 외국에선 안 팔아봤는데요. 왜요? 가져가실 거예요? 네, 친구들한테 선물하려고요. 아주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1개를 더 넣어줬습니다. 하나 더 드릴게요. 친구들한테 잘 전해주세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조끼들을 침대에 펼쳐놨어요. 형형색색 패턴들이 침대를 가득 채웠죠.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패션이구나. 명품은 비싸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삶 속에서 진짜 쓰임을 가질 때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이 조끼는 바로 그런 옷이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캡션은 이렇게 썼어요. 서울에서 발견한 보물들. 가격은 비밀. 곧바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자벨라, 그게 뭐야? 새로운 한국 브랜드? 어디서 살 수 있어? 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비밀로 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여성들이 시끌벅적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50대에서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한결같이 조끼를 입고 계셨죠. 수진에게 무슨 얘기인지 물어봤습니다. 어제 김장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김장. 어제 들었던 바로 그 문화 행사요. 저분들께 여쭤봐도 될까요? 김장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양해를 구했고 아주머니들은 흔쾌히 자리를 함께하라고 손짓했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어제 100폭이 넘게 했어요. 손이 아직도 얼얼하네. 한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분의 조끼를 봤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빨간 장미가 그려진 디자인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작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 김치 양념이겠죠. 조끼 덕분에 옷은 안 더럽혀졌어요? 수진이 통역하자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입으면 걱정 없어요. 빨간 거 튀어도 티도 안 나고 추워서 떨 일도 없고요.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어요. 요즘엔 딸들도 김장할 때 이거 찾아요. 처음엔 촌스럽다고 안 입으려더니 한번 입어보고는 매년 달라고 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조끼의 기능성은 실제로 입어본 사람만 알 수 있으니까요. 김장은 힘들지 않아요? 100폭이나 된다면서요. 힘들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니까. 그래도 가족들이 1년 내내 먹을 김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땐 이런 조끼도 없었어요. 그냥 앞치마 두르고 했죠. 온몸에 양념 튀고 추워서 떨고. 요즘은 좋아졌어요. 언니는 외국인인데 어떻게 이거 알았어요? 한 아주머니가 신기한 듯 물었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카리나라는 가수가 입은 걸 봤어요. 너무 예뻐서 한국까지 왔죠. 아주머니들이 박장대소했어요. 카리나가 이거 입었어요? 아이고, 요즘 애들 패션은 정말 모르겠네. 카리나가 누군데? 얘들아, 그 유명한 가수래. 하지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멋진 옷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패션 에디터로 일했지만 이렇게 실용적이면서 아름다운 옷은 처음 봤어요. 아주머니들은 제 말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멋있어요? 그냥 할머니들 입는 옷인데. 아니에요. 이건 정말 훌륭한 디자인이에요. 기능과 미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옷이죠. 프라다의 나일론 백팩이 혁신적이라고 칭송받는 이유가 뭔가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이기 때문이죠. 이 조끼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우면서도 완벽하게 실용적이었습니다. 김장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조끼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공동체 문화, 가족애, 그리고 효율성이 모두 담긴 문화유산이었던 거예요. 아주머니들과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장 이야기, 한국의 겨울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분들은 저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오후에 수진이 물었습니다. 다이소 가보실래요? 거기도 재밌는 게 많아요. 다이소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어요. 일본계 저가 생활용품 매장이라고 알고 있었죠. 별 기대는 안 했지만 시간도 남았 겸 따라 나섰습니다. 다이소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구 바로 옆 진열대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강아지 옷이었는데 사람이 입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조끼였던 겁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황급히 다가가 집어들었습니다. 초소형 견용 조끼였는데 핑크색 바탕에 하얀 꽃무늬가 프린트되어 있었어요. 사람용 조끼를 축소해 놓은 것 같았죠. 심지어 단추까지 똑같았어요. 가격표를 봤습니다. 3,000원. 강아지 옷도 이렇게 싸요? 이탈리아에선 강아지 옷이 더 비싼데.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이소니까요. 여기는 다 싸요. 매장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사람용 조끼 옆에 강아지용 조끼가, 그 옆에는 고양이용 옷이, 또 그 옆에는 할머니들이 입는다는 몸빼바지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같은 패턴으로 맞춰진 세트도 있었습니다. 한 세트를 집어들었어요. 할머니용 조끼, 몸빼바지, 그리고 강아지용 조끼가 모두 같은 빨간 장미 패턴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가족 단위로 팔아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반려동물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입는 거죠. 감동받았어요. 단돈 몇천 원에 온 가족이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따뜻하게 챙길 수 있다니요. 이탈리아였다면 이 정도 퀄리티의 옷은 사람 것만 해도 수십 유로는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선 강아지 옷까지 3,000원이라니요. 강아지용 조끼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봉제도 깔끔했고 안감도 사람 것과 똑같이 기모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강아지도 따뜻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강아지용 조끼 3개를 샀어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 루카에게 입힐 생각이었죠. 계산대에서 계산하는데 총 9,000원이 나왔습니다. 유로로 6유로. 밀라노에서 젤라또 2개 값이었어요. 계산하면서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옷들 다 한국에서 만들어요? 점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떤 건 중국, 어떤 건 베트남, 어떤 건 한국이요. 그럼 디자인은 누가 해요? 글쎄요, 그냥 본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만들었냐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옷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한 거였죠. 밀라노에서 우리는 명품의 가치를 부여해요. 비싸고 희소하고 브랜드가 유명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저렴하고 흔하고 브랜드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다이소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따뜻함을 민주화시켰구나.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누구나 따뜻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5,000원짜리 조끼로 실현시킨 거예요. 밀라노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명품은 소수를 위한 거니까요. 많은 사람이 입으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입을수록 좋은 거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명품 쇼핑은 거의 안 했거든요. 청담동 명품 매장들을 구경만 했지 산 건 거의 없었죠. 대신 조끼만 10개 넘게 샀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기엔 너무 아쉬운데요. 결심했어요. 남대문 시장에 한 번 더 가기로요. 마지막 날 아침 일찍 남대문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미션이 있었어요. 조끼 10개를 더 사는 거였죠. 밀라노 동료들한테 선물할 거예요. 첫 번째 가게에서 체리 무늬 2개를 샀어요. 하나는 핑크 바탕, 하나는 블랙 바탕이었죠. 두 번째 가게에선 호피 무늬와 표범 무늬를 샀습니다. 세 번째 가게에선 형형색색 꽃무늬 3개를요. 조끼를 고르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8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보라색 바탕에 노란 국화꽃이 프린트된 조끼를 입고 계셨죠.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가씨, 그거 좋아요. 따뜻해요. 수진이 통역해주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따뜻해요. 이탈리아 가져가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옆 가게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곤 뭔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수면 양말 한 켤레였어요. 추운데 이거 하나 더 가져가요. 발도 따뜻해야지. 할머니는 그 양말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져가요. 먼 데서 왔는데. 우리 손녀뻘 되는 애가.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00원짜리 양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어떤 명품보다 값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저를 자기 손녀처럼 챙겨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수진이 통역해주자 할머니는 제 손을 토닥이며 웃으셨죠. 이탈리아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요. 그날 조끼 10개와 덤으로 받은 양말 한 켤레를 가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총 5만 원을 썼어요. 유로로 35유로. 밀라노에서 택시 타고 공항 가는 비용이었죠. 침대에 조끼들을 펼쳐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형형색색의 패턴들이 만드는 조화가 마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핑크. 모든 색이 다 있었죠. 이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미쳤다고 하겠죠. 밀라노 최고의 패션 에디터가 5,000원짜리 조끼에 열광한다니까요. 하지만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조끼가 아니라고요. 한국인들의 삶의 철학이 담긴 작품이라고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진이 물었습니다. 한국 어땠어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과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패션이란 비싸고 희소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어요. 진짜 패션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수진이 공항까지 배웅해줬습니다. 헤어지기 전 포옹했어요. 수진 씨,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좋은 경험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어요. 이탈리아 가서도 건강하세요. 공항 면세점을 지나치면서도 명품 매장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편의점에서 초코파이와 바나나 우유를 샀죠. 수진이 추천해준 한국의 국민 간식이었습니다. 역시 저렴했지만 맛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짐칸에 캐리어를 넣을 때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쇼핑 많이 하셨나 봐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인생 쇼핑했어요. 실제로 캐리어는 거의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밀라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생각했어요. 이 조끼를 어떻게 소개할까?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릴까? 아니면 매거진 칼럼을 쓸까?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둘 다 하기로요. 그리고 제목도 정했어요. 왜 한국의 할머니들은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인가?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칼럼 초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의 권태, 카리나의 발견, 한국행 결정, 청담동의 실패, 지하상가의 놀라움, 5,000원의 충격, 조끼의 따뜻함, 남대문 할머니들, 김장문화, 다이소의 발견, 그리고 할머니가 준 양말까지. 모든 이야기를 담았어요. 밀라노에 도착한 건 3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아직도 쌀쌀한 날씨였죠. 집에 도착해 캐리어를 열었어요. 형형색색의 조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옷장에 조끼들을 정리하면서 샤넬 트위드 재킷, 프라다 코트, 막스마라 케이프 옆에 걸어뒀어요.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끼들이 더 빛나 보였죠. 다음날 편집회의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정장이나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가지만 일부러 조끼를 입고 나갔어요. 검은색 터틀넥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핑크색 바탕에 빨간 장미가 프린트된 조끼를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을 봤습니다. 솔직히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이건 이야기였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동료 에디터들의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당황, 의아함,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편집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자벨라, 그게 뭐야? 농담하는 거야? 의자에 앉으며 씩 웃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한국에서 발견한 보물이에요. 한국? 설마 그거 입으려고 한국 갔던 거야? 정확히는 이걸 찾으려고 갔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브랜드가 뭔데?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브랜드는 없어요. 그럼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도 없어요. 동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할머니들이 김장할 때 입는 옷이에요. 빨간 양념이 튀어도 티가 안 나도록 화려한 무늬를 넣었고 추운 겨울에 따뜻하도록 기모 안감을 댔죠. 가격은 5,000원, 유로로 3유로 50센트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부편집장 소피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자벨라, 진심이야? 우리 매거진 에디터가 3유로짜리 옷을 입고 회의에 나온다고?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3유로짜리 옷이 아니에요. 20년 패션 에디터 생활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옷은 처음 봤어요. 소피아가 코웃음 쳤습니다. 완벽하다고? 뭐가? 그 촌스러운 체리 무늬가? 실용성과 아름다움의 조화가 완벽해요. 프라다가 나일론 백팩으로 혁신적이라고 칭송받는 이유가 뭐예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이기 때문이잖아요. 이 조끼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우면서 완벽하게 실용적이죠. 편집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증명해봐. 그게 정말 우리 매거진에 실을 가치가 있는지. 웃었어요. 이미 칼럼 초고 써왔어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제목이 떴어요. 왜 한국의 할머니들은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인가? 칼럼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패션계의 권태, 카리나의 조끼 발견, 한국행 결정, 청담동에서의 헛수고, 지하상가 발견, 5,000원이라는 가격의 충격, 서울의 추위와 조끼의 따뜻함, 남대문 시장의 할머니들, 김장 문화와의 연결, 다이소에서의 발견, 그리고 할머니가 건네준 양말까지. 모든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읽었습니다. 패션의 본질은 무엇인가? 비싼 가격표도 유명한 디자이너의 이름도 아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패션의 본질이다. 한국의 할머니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다. 칼럼을 다 읽고 나서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소피아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죠. 마르코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막내 에디터 줄리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거 나도 살 수 있어? 활짝 웃었죠. 물론이죠. 남대문 시장 가면 돼요. 아니면 제가 사온 거 하나 드릴까요? 편집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자벨라, 이거 표지 스토리로 가자.
그날 이후 제 칼럼은 매거진 표지 스토리로 실렸습니다. 표지 사진은 제가 조끼 입은 사진이었어요. 검은색 배경에 핑크색 체리 조끼. 심플하지만 강렬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밀라노뿐 아니라 파리, 런던, 뉴욕의 패션 에디터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이자벨라, 그 조끼 어디서 사? 정말 3유로야? 한국 가면 살 수 있어? 모두에게 똑같이 대답했어요. 직접 한국 가서 사세요. 그래야 이 옷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몇몇 에디터들은 한국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파리의 마리, 런던의 엠마, 뉴욕의 제시카. 그들도 저처럼 남대문 시장에서 조끼를 샀고 저처럼 감동을 받았죠. 마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자벨라, 넌 옳았어. 이건 정말 대단한 옷이야. 할머니가 양말을 덤으로 주시더라. 울컥했어. 2달 후 밀라노 거리에서 묘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명품 코트 위에 형형색색 꽃무늬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패션 관계자들 뿐이었지만 점차 일반인들에게도 퍼져나갔어요. 한 이탈리아 디자이너는 다음 시즌 컬렉션에 한국 조끼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했죠. 물론 가격은 300유로였지만요. 런웨이에 오른 모델들은 화려한 프린트 베스트를 입고 걸었습니다. 그걸 보며 웃었습니다. 결국 패션계도 인정한 거예요. 한국 할머니들의 지혜를요. 지금도 매일 아침 그 조끼를 입어요. 사무실 갈 때도, 패션쇼 갈 때도, 심지어 중요한 미팅 갈 때도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이거요? 한국의 할머니들이 디자인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옷이죠. 그리고 항상 덧붙여요. 가격은 묻지 마세요. 너무 저렴해서 믿지 못할 테니까요. 한국에 다녀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조끼가 아니었다는 걸요. 진짜 발견한 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명품은 브랜드를 먼저 생각해요. 비싸야 하고 희소해야 하고 남들과 달라야 하죠. 하지만 한국의 조끼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따뜻해야 하고 저렴해야 하고 모두가 입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진짜 패션이에요. 그게 진짜 디자인이고요. 밀라노는 여전히 세계 패션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짜 패션의 중심은 런웨이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걸요. 남대문 시장의 좁은 골목에, 지하철역 상가의 빽빽한 가게들에, 김장하는 할머니들의 손길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엔 5,000원짜리 조끼가 있었습니다. 프라다보다 따뜻하고 구찌보다 힙한 한국 할머니들의 조끼 말이에요. 지난주 특별한 소포가 하나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온 거였죠. 열어보니 새로운 패턴의 조끼 3개와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가 보내신 거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가씨, 올해 신상 나왔어요. 이거 입고 따뜻하게 지내요. 할머니가 손으로 쓴 한글 편지였어요. 수진에게 전화해서 번역을 부탁했죠. 그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멀리 떨어진 이방인에게도 따뜻함을 나눠주는 마음.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할머니께 답장을 썼어요. 수진에게 한글로 번역해달라고 부탁했죠. 할머니, 조끼 잘 받았습니다. 덕분에 이번 겨울도 따뜻하게 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주신 따뜻함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이자벨라가. 그 조끼들은 지금 제 옷장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샤넬보다, 프라다보다, 에르메스보다 더 귀한 자리예요. 왜냐고요? 그 안에는 단순한 천과 실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으니까요. 그게 어떤 명품보다 값진 거라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밀라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밖은 차갑지만 전 따뜻해요. 한국 할머니가 보내주신 조끼를 입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진짜 럭셔리는 가격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진짜 패션은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한국 여러분, 당신들의 할머니들은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당신들의 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따뜻합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2,000원짜리 양말 한 켤레에 담긴 마음, 5,000원짜리 조끼에 담긴 지혜, 그게 진짜 명품이에요. 밀라노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이자벨라가 전합니다. 어때요? 대한민국 최고죠.